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지난주 아주 난리가 났었죠. 3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는 이 금융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기사 일면이나 또는 뉴스기사 제목들만 놓고 봐도 뭔가 세계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1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는 쉬고 왔지만 3월 2주차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저도 한번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깔끔히 정리해볼 필요를 느껴서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3월 2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3가지 가져온 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파멸의 가격 경쟁, 유가 전쟁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 대유행 선포에 대한 건데요. 이제?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난주 신문 기사 일면과 헤드라인 또는 제목들을 점령했었던 수많은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와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아마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고 비행기가 날아야 되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비용에는 석유로 이동되고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접하는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반대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물건 가격들도 떨어질 수가 있죠. 즉, 물가가 석유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금융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왜 경제에 큰 문제인지 다루는 영상을 오른쪽 위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유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존재하다 보니까 금융경제에서 기사를 볼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성분만 깔끔하게 뽑아낸 것, 즉 정제된 것이고요. 땅에서 방금 막 뽑아올린 것을 원유라고 하는데요. 석유를 뽑아내기 전에 원액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결국 이 기름, 이 원유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원유를 뽑아내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을 산유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3월 9일 원유 시장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원유의 가격이 마이너스 30%까지 폭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마이너스 30%라는 수치는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이날 벌어진 것일까요? 그러려면 우선 3일 전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 3월 6일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의 기구인 석유 수출국 기구, 여러분들 주로 오펙이라고 들어보셨을 이 기구에서는 바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본래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끼리 야, 우리 석유 이만큼 수출하자. 이만큼 생산하자, 전체적으로 좀 적게 생산하자 등을 논의하는 곳이죠. 자, 근데 이 3월 6일 이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에서 에너지인 석유를 덜 쓸 것이 뻔하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 석유를 이전보다 적게 공급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자고 모여서 협상을 하자는 테이블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 즉 공급이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고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또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제가 정리해 놓은 수요 공급편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3월 6일 이날 이 러시아는 석유의 공급, 즉 원유의 공급을 이전보다 적게 공급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석유를 적게 공급하자는 회의를 하려고 모인 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회의에서 석유를 적게 공급하자는 석유 감산, 즉 적게 생산하자 또는 원유를 적게 생산하자는 이 협상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린 줄일 마음이 없다. 라고 러시아가 하게 되면서 불꽃이 튄 거죠.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석유가 다른 에너지, 다른 기업, 다른 국가의 주도권이 밀리는 걸 보고 싶지 않다. 같은 느낌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가 미국의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셰일가스든 석유든 이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썰도 있는데요. 요건 제가 생방송에 다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영상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협상이 깨지게 되자 다른 산유국 중에서도 사우디는 그래? 그러면은
협상이고 뭐고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유 생산을 줄이는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증가시켜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증산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생산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만 정리를 해보면, 석유를 시장에 많이 공급하면 상품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이 석유라는 것도 결국 상품입니다. 석유가 단일화된 하나의 상품, 석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을 세계 각국에서 각 기업들이 여러 군데서 석유라는 상품을 뽑아내고 있는 거고요. 이 상품을 땅속에서 뽑아내는데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겠죠. 그리고 각 국가마다, 기업마다 이 비용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아주 값싸게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곳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비싼 가격을 갖추고 있는 석유 생산 기업과 국가들도 존재를 하겠죠. 즉 시장에 석유라는 상품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이 석유라는 상품의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불에 판매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 한 기업은 이 석유 50불짜리를 생산하는데 40불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석유의 판매 가격이 50불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더니 30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석유 가격이 저렴한 시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파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입장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되게 값싸게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한 번 생산하는데 40불 들지만 우리는 20불밖에 안 들기 때문에 우린 계속 값싸게 가격이 유지돼도 적어도 망하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들 말고 너희,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이런 곳들은 셰일가스 생산하는 기업들 안 망할 수 있겠어? 셰일가스는 생산 비용이 석유, 원유보다 훨씬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도 너희가 에너지 패권국이야? 아니야, 우리야 라고 하는 싸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연 12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0만 배럴을 추가를 해서 1300만 배럴 정도를 총 생산을 할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50만 배럴 정도를 더 늘려서 시장에 그냥 아주 석유 폭탄을 투하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도 상관없다. 우린 버틸 수 있다. 남들은 버틸 수 있냐? 너희는 버틸 수 있냐? 우리가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겠다 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원유의 생산량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원유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석유는 덜 사용될 것으로 보이니 원유의 가격은 폭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덜 사용할 건데 상품이 더 쏟아진다 라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결국 마이너스 30%의 유가 폭락을 불러온 유가 전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가 전쟁은 결과적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악영향을 미쳐서 투자 시장 전면을 장식하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계적 대유행 이제인데요.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은 아니다, 전부 통제 가능하다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었지만 지난 3월 11일 결국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면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공포감에 매우 주의가 필요했었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말과 더불어서 따라서 공포감이 과도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를 팬데믹 선언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더 위험해졌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우리가 팬데믹 선언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 갖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더해서 각 국가가 해야 하는 일도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비상사태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크 라이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에 다녀온 노인이나 일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경로 추적을 해야 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즉 의사분들과 의료진분들, 간호사분들, 즉 의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이 아주 중요한 인력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체력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잘 보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각국의 국민들도 지켜보고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결과적으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비난을 면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참다 못한 한 언론사에서는 우리들은 팬데믹이라고 지칭하고 사용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CNN이었습니다. 이게 3월 9일이었고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은 3월 11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이 이틀 전인 3월 9일에 CNN은 제목부터 우리는 왜 코로나19 상황을 팬데믹으로 부르기로 했나 라고 제목을 짓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3월 9일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3천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각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미 팬데믹 수준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근거 삼아서 기사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애초에 팬데믹에는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코로나19는 자명한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해서 CNN이 먼저 그 공포스러운 무게감, 즉 팬데믹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알리고 제대로 모두가 함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해서 이 기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보다 앞서서요.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가 비난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때와의 차이입니다. 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때도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3월 11일에 팬데믹 선언을 했었다 그랬죠. 근데 자, 세계 감염자도 3월 9일이었던 아까 얘기했던 당시보다 20% 증가해서 이틀 만에 20% 증가해서 12만 명에 달했고요. 그리고 3월 11일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감염에 노출된 국가는 총 110여 개국 정도가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수치만 봐도 그냥 봐도 너무 늦장 부린 것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만 더 알아보면 자, 그러면 2009년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던 상황은 어땠냐라고 보면 치사율 차이는 물론 있다고는 해도 이것보다, 즉 코로나19 상황보다 훨씬 적었던 세계 감염자 3만여 명, 그리고 세계 감염 국가 개수 총 74개국 정도 확진된 상황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2009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즉 세계보건기구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결정에 비교해봐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팬데믹 선언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왜 진작 똑같은 결정을 할 수는 없었냐라고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자, 이렇다 보니 공중보건을 위한다는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질타를 받은 것인데요. 물론 CNN도 팬데믹이란 단어의 사용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무거운 것이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한 만큼 함부로 어떤 단어도 사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대처해야 할 상황을 우선 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3월 2주차 이슈의 순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가전쟁, 그리고 두 번째 지속되고 있었던 코로나19 상황의 팬데믹 선언까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융시장을 떼놓고 생각해도 무언가 나쁜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연속적인 이슈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들은 모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악영향을 말이죠. 안타깝게도. 자, 첫 번째로 유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가격 폭락을 불러왔었습니다. 이것은 석유와 관련된 모든 산업의 악재가 되면서 동시에 물가가 하락하는 등의 악영향도 끼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악재로 투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도 걸프전 이후 30년 만에 폭락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는 불안감과 공포감 수준이었죠. 바로 언제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투자 시장에 큰 폭락을 함께 불러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는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유럽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떨어진 것을 한번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이동은 멈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비행기가 적게 뜨게 될 것이고 교류도 적어질 것이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과 구매도 역시 줄어들겠죠. 불가능해지는 것들도 생기니까요. 그럼 그만큼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죽게 된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가 만연하게 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이 비유가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근데 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역 정책이나 통제나 마냥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목숨이 우선이니까 경제가 순간적으로 악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유가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3월 2주차는 최악의 한 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월 4주차, 2020년 2월 4주차에 코로나19로 인한 검은 한 주 블랙 위크가 되었다고 했지만 3월 2주차는 훨씬 더 가혹했죠. 블랙 먼데이로 시작해서 역사에 남을 정도의 하락세를 한 주 내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피크였던 것은 목요일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3월 12일 목요일 유럽부터 한번 봐볼까요? 유럽 시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난 직후에 시작되는 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3월 12일 영국의 런던을 대표하는 지수인 FTSE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87% 폭락을 했고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한 기업의 수익률이 아니라요. 그리고 독일의 닥스라고 부르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대표하는 데에 마이너스 12.24% 폭락하게 되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즉 파리의 CAC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28%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유럽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유럽은 유럽연합, 즉 EU가 있듯이 유럽 전체를 어느 정도 나타내주는 범유럽 지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유로스탁스 50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유로스탁스 50만 봐도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유럽만 그랬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유럽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중간 정도에 시작되는 미국 시장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지 시간 3월 10일 목요일 기준에 미국은 어땠냐? 다우존스 지수, 이제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셨죠? 미국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는 9.99% 하락하면서 종료가 됐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지수들도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S&P 500이라고 불리는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5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43%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마이너스 10% 증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3월 12일 목요일에 유럽과 시간순으로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 즉 한국 시장은 악영향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시간순으로 그대로 악영향을 이어받게 됩니다. 3월 13일 금요일 한국은 역시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지수 뭐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죠. 이 코스피 지수가 시장 최저 마이너스 8%까지 내려앉았다 오게 되는데요. 이때 1680포인트였는데 이 1680포인트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1년 10월에 유럽 위기, 즉 유럽발 재정 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코스피가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마
다행히 이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3% 정도까지의 하락으로 되돌려 놓기는 했고요. 177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로 종료를 하면서 큰 낙폭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날에 약간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두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 이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었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이 뭔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 서킷 브레이커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 것은 사상 최초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야 뭔가 엄청났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라는 지수가 마이너스 8% 넘게 급락을 한 상황에서 1분을 넘게 마이너스 8%를 유지하고 있게 되면 발동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정 퍼센트가 크게 떨어진 채로 1분 이상이 유지가 되면, 즉 폭락이 너무 큰 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으면 발생을 하는 것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인데요. 이게 발동을 하면 그 지수의 모든 주식과 그 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의 매매가 20분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20분 동안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분 동안도 바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은 제한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이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주로 패닉셀이라고 하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나도 얼른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막 팔게 되는 이 상황에 시장을 잠시 멈춰서, 우리나라는 20분이죠. 잠시 멈춰서 자 일단 진정하고 좀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도 못 파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판단을 해보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킷 브레이커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모두 발동할 만큼 큰 낙폭을 3월 13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참고로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 발동된 것은 완전 처음인 것은 아닌데요. 가장 최근에 발동된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는 언제냐면 2001년 9.11 테러 때 발생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자, 언제 이후 처음이다, 언제 이후 처음이다. 야, 이 이후로 이 정도 떨어지는 건 처음이다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3월 2주차는 유가전쟁에서 시작해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를 거쳐서 금융투자 시장에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는데요. 당연히 이것을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가 말이죠. 한국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3월 14일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폭락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3월 13일에 금요일에는 각국 유럽, 미국, 그리고 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다 돈을 풀어서 일단 코로나19를 막는 것도 할 테고 유가전쟁의 협상도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시장에 돈을 많이 공급해서 시장에서 돈을 써야 되고 무언가를 많이 사야 되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자, 우리가 돈을 많이 공급하고 야 정책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야 일단 너무 공포감에 빠지지 마 라고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이제 3월 13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13일 아시아 시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시장의 시작은 그나마 엄청난 폭락세에서 반등을 보여주는 모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즉 계속되는 하락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들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어쨌든 역사 속에서. 그러니 모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 방어를 하려는 노력을 각국 모두 하고 있고, 각국의 상황과 금융경제 상황을 좀 개별적으로 지켜보면서 너무 큰 공포감보다는 항상 좀 냉정하게, 항상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앞으로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이 이슈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지난 3월 2주차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맥락이라도 좀 쉽게 이해해 보도록 정리를 해봤고요.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이런 흐름이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거나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죠.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 좀 밝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나쁜 이야기가 계속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투자 시장에서 야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말을 하면은 야 그 바닥 뚫으면 지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다. 방심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금융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패닉, 즉 공황에 빠지기보다는 모두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이 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큰 피해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또 한 주 뉴스 열심히 보면서 저랑 같이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